실내 건축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실내 건축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이거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를 했더니 3억 5천이 나왔네. 이 회사는 실내 건축 적합 이렇게 판정을 내는 게 기업 진단 보고서예요. 요 3억 5천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업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 이제 뭐 비용은 이렇게 되고 의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납득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비용과 의뢰 방법이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변화돼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같이 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기적 신고가 폐지됐던 내용하고 현재 실태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같이 두서없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진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건설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실질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건설 회사가 이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싶어요. 건설업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하겠죠. 등록 기준 중에서 기술자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문서 몇 장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자본금 부분은 회계 파트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 당신 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충분하냐, 자, 외부 기관에서 공인된 문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진단 제도예요. 간단하게 기업진단 보고서는 실질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충족하니까 신규 등록을 하고 싶다. 다른 회사에 공사업을 승계받기에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자본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야, 우리 회사는 건설업을 유지하기에 자본금이 충분해. 그런 게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기업진단 보고서가 사용되곤 합니다.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루 이틀이면 된다. 예금 부분, 그러니까 회사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선행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신설법에는 20일, 건설업은 며칠, 자본금이 우리가 언제나 충족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2, 3일이면 기업진단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공인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기술, 지도사회 세 군데가 있어요. 이 기관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만든 게 회계사무실, 세무사무실, 전문 경영진단기관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이라는 곳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2016년에 폐지된 주기적신고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주기적신고제도가 뭐였냐면 3년마다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때는 실태조사가 없고 3년차 때 실태조사가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 이런 제도. 2012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2년도까지 세무사분들은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못했습니다. 회계사분들은 언제나 세무기장 하는 것 때문에 바쁜 거야. 건설업에서 경영지도사분들이 대부분의 기업진단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기업진단이 가장 많이 발급되는 이유가 건설업 신규 등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 건설업 컨설팅을 통해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상에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이 좀 오픈되어 있지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신규 등록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고객분이 2달 정도 혼자서 준비해 보시겠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못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할 수 있는데 담당자 얼굴을 더 이상 보기가 싫다는 거야. 이 서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갖다 주면 또 다른 게 없다고 그러고, 또 다른 거 준비하면 또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몇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짜증이 나서 저희 쪽에 의뢰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처럼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이 경영지도사분들은 대부분의 수익 창출을 어떻게 했냐면 이 건설업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업진단 소비자가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진단 비용이죠. 이 대부분의 건설업 컨설팅 업체들이 이 기업진단 비용의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그때 당시부터 기업진단을 했었던 이제 컨설팅 업체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2억이면 얼마, 3억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업진단에 대한 이제 보수표를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기업진단을 전문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진단 비용을 받아라 라고
법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이제 기업 진단 비용이 산정되었던 거예요. 근데 2009년도부터 이제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기업 진단도 뭐 일부 좀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고, 건설업 등록 담당하시는 분들도 실질자본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자체 담당자들도 이 기업 진단이 맞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합건설도 서울이면 서울시청, 지자체에서 했었어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청.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기적 신고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2009년도에 주기적 신고 처리 지침이라는 걸 만드는데 3년마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적 신고를 하는데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유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2022년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실태 조사를 받았어. 근데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부족하네. 담당 공무원이 야, 기업 진단 보고서 받아오면 너희들은 통과야,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다고 치면 회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6개월 영업정지니까 이 문서가 허위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 허위가 됐든 이게 진짜가 됐던 가짜가 됐던 기업진단 보고서만 받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허위 기업진단이 조금 판을 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예금편에서 이야기했었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법무사가 뭐 가정납입을 했다. 이때 당시에 허위 기업진단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잘못된 기업 진단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기준이죠. 이제 60일간의 예금 거래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온 게 이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기적 신고 처리 지침이 3년 만에 폐기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2016년도에 주기적 신고가 폐지가 되고, 후에도 이제 고객분들은 야, 우리 자본금 없는데 어떻게 기업 진단 안 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 자본금이 딱 강화된 상태니까 어떻게 기업 진단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건설업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하는 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2012년도에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세무사분들에게도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게 된 거죠. 컨설팅 업체한테 고객들이 이제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경영지도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이나 더 이상 이제 그 본인들의 고객 유치를 하는데 컨설팅 업체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업 진단 양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2016년도에 그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 이 주기적 신고하면 건설업체들 비용 아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기적 신고할 때는 돈이 안 들었어요. 원래 돈이 안 들었는데 무슨 비용을 절감해. 국토부가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고 이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2018년 19년 이때쯤인가 아마 제 기억에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받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결국은 주기적 신고 제도가 써진 거는 부실 기업을 잡기 위해서 폐지가 된 게 아닌가. 기업 진단 의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인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기업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건설업 신규 등록하는 업체한테 세무사나 회계사가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가 건설업 전문이니까 당신네한테 기업 진단을 해줄게. 건설업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기장을 맡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기장 세무대리인들은 기업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기업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겠죠. 컨설팅 업체는 직접 기업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협력된 다른 분들에게 기업 진단을 받아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3번째는 우리가 직접 의뢰할 거야 라고 해서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 3가지 방법들은 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의 장점, 일단 편합니다. 결산을 받아서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직접 기업 진단을 대행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가 있어서 엄청 편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를 제3의 외부 업체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의 장단점은 기업 진단이라는 거는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 2가지만 가지고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를 양도양수하고 회사 합병하고 이런 회사 내부적인 회계 처리에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행기간 동안 혹시 매출이 발생하거나 뭐 매입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인건비가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종의 좀 노하우가 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M&A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기업 진단에 대한 꿈에 소홀하신 분들도
게 많이 있다. 자, 세 번째, 직접 의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때가 있어요.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컨설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규격화되었다고 해야 되나, 기업 진단을 하시는 분들 경쟁 관계다 보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업 진단 구간이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이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의뢰하시는 경우가 더 쌀 수도 있는데, 그 외에 기존 법인들은 대부분 이 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더라. 제가 의뢰받았었던 업체 중에 가장 자산 규모가 컸던 게 1,900억 정도 되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업체의 기업 진단을 할 때 그 고객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 자산도 너무 크고 외부 감사 받는 법인이다 보니까 쪽 회계 법인에서 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냐, 회사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쪽 회계 법인에서 거꾸로 회계 법인에서 기업 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이 2배 이상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컨설팅 업체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일을 받아서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굳이 뭐 직접 의뢰하냐 대행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회사 이제 장부가 좀 그래저래한 회사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비용을 더 받는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없을 거예요. 건설회사 장부가 다 그거나 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기업 진단이 안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한 다음에 공사 계약하고 공사 진행하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다, 이제 건설업 우리 등록해야지, 나중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인건비 자재비 나가고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기 결손이 나는 거야. 잠깐 우리가 손실이 나는 시점인데 하필 그 시점에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야.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죠. 이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업체가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실태조사 대상이 딱 되면 서류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그래서 서류를 딱 제출했는데 자본금 소명이 안 되는 거야. 담당자분이 이제 기업 진단이라도 해서 제출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건설업 담당자들은 국토부에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전국에 있는 담당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끔씩 교육을 시켜요. 실질 자본금이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체크해라. 이게 민감하니까 이거 꼭 체크해야 돼, 이러고. 그래, 이 실태조사 때문에 기업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뭐 제조업, 겸업이 있다던가, 매출은 많은데 건설업 자산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돼. 자산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건설업 자산이 도대체 얼마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실태조사 서류가 이만큼인데 언제 그거 다 준비해. 그래서 차라리 기업진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상당히 간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이 부실자산이 있어서 실태조사 적발된 업체들은 그냥 기업진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진단 지침에 보면 기업진단 보고서가 이상한 것 같아. 기업진단 보고서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 같아. 뭐가 이상해. 이 경우에는 건설업 담당자들이 기업 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자산 때문에 실태조사가 적발된 업체들은 기업 진단을 어떻게 허위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안타까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기업 진단 보고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봤고요. 하나 더, 이 많은 분들이 기업 진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신용평가와 관련이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고객분들이 신규 등록을 탁 하면 일단 좀 기분이 좀 업돼 있으셔가지고 신용평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업진단 보고서는 단순히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것만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뭐 나이스나 이크레더블 뭐 이런 곳에서 신용평가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세 번째, 기업진단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업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 회사가 실내건축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실내건축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이거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를 했더니 3억 5천이 나왔네. 이 회사는 실내건축 적합, 이렇게 판정을 내는 게 기업진단 보고서예요. 요 3억 5천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기업진단 보고서상의 평가 금액이 크면 뭐가 좋을까? 체감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 첫 해의 시공 능력 평가 금액. 경영평가액이 이제 재무제표 항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업 첫 해니까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기업진단 보고서가 이 경영평가액을 대체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상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업 첫 해의 시공 능력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사업 첫 해의 시공 능력이 크게 나오면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지?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시공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밖에 안 되는 건 똑같고,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써먹는다고 치면 민간공사 수의계약에서 시공 능력으로 민간 수의계약을 한다,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은 평가 금액이 높아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기업진단 의뢰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건설업 컨설팅 업체들에서 상품 같은 거 팔면서 안 되면 기업진단 해줄게, 쉽게 말하면 영업할 때 먹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도 없어졌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